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강의로 소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설은 애쓰지 않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자, 저는 읽어보고 나서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와 그리고 모든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저에 대한 더 깊은 생각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읽기 전에라고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 많은 소설책 중에서 왜 이 책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책이 많죠. 책이 많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이 최은영 작가의 애쓰지 않아도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혹시 소설가를 꿈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특히 작가들 중에서도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뭐 작가라는 것은 뭐 폭이 넓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혹시 소설가를 꿈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뭐 어렸을 때라든지 학교 다닐 때 꿈꾸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소설가를 꿈꾼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소설가가 아니어도 예술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소설가가 아니어도 예술가. 자, 뭐 예술가 안에 소설가가 들어가지만 굳이 소설가가 아니어도 소설가라는 직업이 결코 이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직업이 아니죠. 예, 많은 생각과 깊은 사고와 철학과 그런 뭐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작품이 아무래도 깊이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예술가 또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예,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술가 그 중에서도 뭐 시나리오 작가 제가 언급한 시나리오 작가나 또는 뭐 배우도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 가수, 뭐 댄서, 춤추는 사람, 춤꾼 뭐 여러 예술가들이 있죠. 공예가 심지어 공예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도 예술가인데 혹시 계신가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네. 자, 이 책은 최은영 작가의 짧은 소설입니다. 예, 여편이라고도 하고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편은 좀 길이가 길죠. 예, 이러한 짧은 소설들을 묶어놓은 것인데요. 애쓰지 않아도. 예, 이 그림은 김세희 이분이 그리셨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죠. 예, 마음 산책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책이 멋있죠? 예, 그림이.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혹시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예술가가 되고는 싶은데 누가 반대를 하거나 부모님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친구나 지인들이 반대를 해서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예술가가 뭐 소설가든 뭐든 시인이든 뭐
되고 싶은데 혹시 망설이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5. 작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설가나 시인이나 그 밖에 예술가가 아니면 혹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이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혹시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거나 다 귀찮고 생각하기 싫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꼭 태어나서 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꼭 돼야 돼? 나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래.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름 없이. 이런 분들도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네. 특히 예. 이유가 다양하겠죠. 한번 그런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7. 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꼭 작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작가가 되는 그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 뭐 창조성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껏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 뭐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혹시 주위에 소설가나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주위에 가수나 가수, 화가나 꼭 소설가가 아니어도 시인이나 소설가도 좋고요. 이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작곡가, 어? 작사가, 예, 기타리스트 다 이렇게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혹은 예술가로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형제 자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중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하고 잘하는 것 중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시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 두 개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소설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자, 소설가에 대해서 소설가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인 것 같다. 소설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예. 또 여태까지 읽으면서 소설가라는 것은 이런 사람 같다. 이런 살면서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도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1번 혹시 소설이나 문학작품 등이 허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짜라는 거죠. 예. 가짜이긴 가짜이지만 개연성이 있다 그랬죠. 개연성. 마치 일어날 것 같은 예? 가짜라고 해서 썼지만 꼭 이러한 사건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러니까 허구이긴 허구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허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짜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예, 이러한 허구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건 가짜이니까 가짜를 왜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용이나 쓸모가 없고 실질적인 학문들 예를 들면
기술이나 자기계발서 등이 더 마음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은 뭐 토익이라든지 토익, 응? 토, 토플,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자기계발서, 경영에 관한 거, 무역 이런 거 실질적인 것에 굉장히 이제 많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그 이런 것은 이제 소설이라든지 문학 작품 같은 건 이제 가치가 없다. 전혀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런 더 마음이 가시는데 그럼 이런 책은 잘 안 읽고 이제 이런 거에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토익이나 토플, 경영, 무역책만 읽으면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는 없어야 되겠죠. 우울증. 왜냐하면 이러한 학문들이 자기를 너무나 개발해 주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 같은 힘든 환자라든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우울한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울증 환자 많은 나라죠. 이렇게 개발서를 많이 읽는데 왜 우울증 환자가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환자. 세계 최고. 응? 네. 자, 이런 거를 읽으면 이러한 개발을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돈 버는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자기 개발서는 다 이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 환자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많단 말이죠. 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12.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 끼친 작품이나 아직도 기억에 남은 장면 또는 글귀가 있나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작품.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지만 뭐 좁은 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이런 거. 데미안.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요. 데미안. 네. 네. 뭐 노인과 바다. 이거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고전? 노인과 바다. 뚜르게네프의 첫사랑.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많은 나는 삶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에 남은 장면이라고 했어요, 장면. 어떤 장면. 예를 들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 있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 자, 마르셀 프루스트. 마르셀 프루스트. 여기 프로 할게요. 프루스트.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들어보셨죠? 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이 마르셀이 마들렌이라는 과자 있죠. 빵집에 가면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것을 홍차에다 찍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느꼈던 그 느낌. 뭔가 입에서 녹는 주인공이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느낌이 추운데 그걸 탁 뭐 입에서 이게 이제 과자가 마르셀이라는 과자가 확 입에서 이렇게 녹으면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그 옛날에 무의식의 어렸을 때의 그러한 것을 떠올리는 장면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것도 남고 기억에 여러분도 있죠? 예,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글귀가 있나요? 글귀 있죠? 어떤 글귀가 있잖아요. 뭐 어린 왕자 같은 경우. 어린 왕자 어때요? 여우가 그랬죠? 너는 이제부터 그 노란색이 이제 어린 왕자한테 너는 이제 어린 왕자가 그 노란색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우가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우가 자기 노란색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린 왕자한테 세상의 노란색이 다 똑같은 노란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기억할 거라고 그러죠. 밀박 같은 걸 보면 그 노란색이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는 뭐 그런 글귀라든지 예. 뭐, 뭐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그 법정 스님의 어떤 글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남았나요? 왜 그렇게 오랜 기억이 남으셨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법정 스님의 인연을 함부로 만들지 마라. 저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저한테 잘하면 인연을 맺어야 된다, 맺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법정 스님의 그런 글귀를 보고서 어떠한 그 안 좋고 좋음, 나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삶의 시간을 갖다가 끊임없이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도 어떠한 글귀가 있고 또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면 왜 그런지 이유가 있겠죠. 예,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약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작가예요. 글을 진짜 작가는 아니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떤 소설 쓰고 싶으세요? 뭐, 뭐, 화성에서 뭐 이런 뭐 화성을 탐험하고 뭐 이런 뭐 지금 뭐 달나라도 갔지만 우리나라 그 우주선이 갔지만 이렇게 뭐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떠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도 쓰고 싶은 소설은 많아요. 실제로 그 소설을 썼는데 어느 순간에 소설을 멈추게 됐네요. 한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20대에 엄청 여기에 매진했거든요. 예. 여러분은 작가라면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십니까? 예, 따뜻한 소설을 쓰고 싶으세요? 모험적인 소설? 네.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는 소설? 여러 가지 소설이 있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소설인데요. 셀린저. 이 소설은 셀린저. 네. 셀린저 제롬이라죠. 앞에. 네, 한번 제롬. 자, 이렇게 쓸게요. 제롬 데이비드. 이름이 길죠? 이거는 첫 번째 중간 이름 끝이죠. 제롬 데이비드 이 셀린저의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 주인공 내가 굉장히 그 방황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구원을 어린 여동생을 통해서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반항적인 애가 깨달은다는 내용이죠.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책을 쓰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떤 소설을 쓰고 싶으세요? 네.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소설로 넘어왔습니다. 자, 애쓰지 않아도. 최은영 글, 김세희 그림입니다. 자, 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짧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무작정 펴고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고서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거 읽으시면 돼요. 예. 본인들이 이렇게 목차를 딱 봤을 때 차례를 딱 보고 나는 이런 주제, 이런 제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골라서 읽으셔도 됩니다. 네. 자,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는요, 198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출생했고요.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셨네요. 2013년도에 중편 소설 쇼코의 미소로 작가 세계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셨습니다. 여성 작가들, 특히 은희경, 양귀자 등의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소설을 썼으나 자신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많이 봐서 그들에 비해 자신은 못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예, 이거 저랑 너무 비슷한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소설을 썼지만 그냥 중도에 이렇게 그만 스탑을 멈췄지만 이분은 20대 후반쯤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으로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진학을 합니다. 소설을 쓰면서 신춘문예 공모전에 2년간 투고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춘문예에 공모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공모를 했지만 당선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작가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단을 하고 나서부터도 문제죠. 등단하기 전도 힘들지만 등단하고 나서도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 게 소설가인 것 같아요. 자, 편혜영 작가와 강명숙 작가들의 수업을 대학원에서 들으면서 본인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또한 글 쓰는 것을 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쇼코의 미소로 작가 세계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을 여기서 했다고 했죠.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김준성 문학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 작가상, 한국일보 문학상, 대사문학상 등 다수를 받으셨네요. 비록 신춘문예에서는 등단을 안 하셨지만 못한 건지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작가 세계에서 이렇게 등단을 하셔가지고 아주 많은 상을 받으셔서 인정을 받으신 거죠. 작가로서의 어떤 이게 상 타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국일보 문학상 이런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등단은 조금 어려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굉장히 명예로운 상을 많이 타셨어요. 작품으로는 내게 무해한 사람, 장편소설, 밝은 밤 이러한 작품들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책을 그린 김세희 작가님 화가이자 여기 나와 있죠. 예. 김세희 작가님께서는 에밀리카 대학을 아트 앤 디자인이라고 하냐 에밀리카 유니버시티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셨고요. 미나와 그림책 등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책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림이 있으니까 훨씬 더 책이 느낌이 살죠. 그죠? 네. 이렇게 그냥 책만 읽으려고 했는데 딱 이거 그림까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 책도 예쁘게 디자인이 됐어요. 읽을 때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까지 보니까. 예. 자, 그래서 근데 이 에밀리 카라는 분은요, 에밀 카라는 이 대학은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 이 에밀리 카라는 여자는 화가인데요, 화가. 미국 인디언을 그렸대요.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 인디언이겠죠.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 있는 화가, 여성, 화가이지만 여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그리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곳에서 김세희 작가님께서 공부를 하셨네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자,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애써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었다. 자, 이거 여러분이 이제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사랑은 애써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었다. 첫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이제 작가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사랑은 애써 증거를 찾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노동. 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계속 묻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다 확인하고 또 헤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사랑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국영수, 사회, 미술, 뭐 체육, 다른 역사 뭐 이런 과목은 있어요. 우리 때는 가정, 뭐 기술도 있고. 네. 그런데 사랑을 가르쳐주는 수업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뭐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수업을 학교가 아니어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살면서 사랑에 대해서 덜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도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과의 관계, 또 남과의 관계에서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애를 쓰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김광석 이 가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노래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사랑은 애써 증거를 찾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사랑은 물론 노력은 조금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어떻게 노력 없이 뭐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게 과연 사랑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한테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답은 무엇이었는가? 꼭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서도 과연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남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 모든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사랑은 관계네, 관계. 당장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독서 토론할 때 재미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는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여기서부터 있는데 첫 번째는 애쓰지 않아도 대비챙, 꿈결, 숲의 끝,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 한남동 옥상 수영장.
저녁 산책. 그 다음에 우리가 그네를 타며 나눴단 말, 문동, 호시절, 손편지, 인보일기, 안녕 꾸꾸, 무급휴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으면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딱 우리가 그네를 타며 나눴단 말은 이런 내용이다. 뭐 호시절은 뭐뭐다라고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한 번으로 잘 파악이 안 되면 두 번 정도 읽으셔도 좋죠. 시간이 있으시면. 예.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쓰지 않아도의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는 잊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제가 대충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애쓰지 않아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죠. 예. 읽고서 줄거리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애쓰지 않아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엄마가 나가고 이제 공동체로 가신 거죠. 사이비 종교 공동체. 나는 서울로 이사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나라는 주인공은 마음을 붙일 수가 없어서 엄마가 가고 나서 아빠랑 이제 서울로 온 거죠. 유나라는 아이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유나는 이 학교의 그 반에서 그룹의 리더입니다. 왜 소녀들도 이게 청소년 때 몰려다니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유나가 좀 힘이 어떤 파워가 있는 아이, 꼭 뭐 이게 아니어도 파워가 있는 거죠. 몰고 다니는 그 짱이니까. 리더로 나는 유나에게만 어머니 이야기를 비밀로 합니다. 우리 엄마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출하셨어. 나 아빠랑 살거든. 나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너만 알고 있어? 이랬는데 뭐 다들 이제 같이 몰려 다녔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나는 유나를 철석같이 믿었죠. 근데 대학에 다 같이 들어와요. 같은 대학에 단과대학교에.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데 나는 유나가 이 사실을 이미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친구를 통해서요. 나는 유나를 단과대학에서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한 거예요. 다 얘기해놓고 나만 바보로 만들었나 싶죠. 나는 이제 애쓰지 않고 유나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만나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는데 이 유나라는 아이는 별로 그렇게 친하게 그냥 그때뿐이네요. 예. 그때뿐이어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뿐이어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깊게 나누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회계사가 되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 데뷔책. 이것도 재밌죠. 데뷔책 같은 경우는 무대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나는 이름이 남인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데뷔층을 만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연하게 데뷔층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선크림을 데뷔층한테 주죠. 예, 바르라고. 그래서 친하게 되는데요. 같이 여행을 하면서 길이 어긋나는데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고 이 데뷔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꿈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정비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고요. 여행 내내 여자친구에게 엽서를 보내죠. 예.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엽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그 헤어지죠. 나중에는 헤어지고 나서 그 데뷔챙이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죽죠. 예, 사별을 합니다. 데뷔챙의 부인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데뷔는. 그래서 데뷔가 있는 곳이 이제 홍콩이거든요. 홍콩. 그래서 갑자기
이 남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 나는 이 데뷔챙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데뷔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데뷔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다시 재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홍콩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지만 더 이상 데뷔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데뷔챙이 장만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장만옥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화양연화. 저는 화양연화가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천밀밀 이 영화 다른 영화도 많이 찍었지만 장만옥의 그 젊었을 때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에 데뷔챙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나는 홍콩에 갔다가 장만홍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뷔도 언젠가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으리라. 장만홍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만난다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홍콩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 데뷔책입니다. 자, 그 다음 꿈결이요. 꿈결은 정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정민이가 매우 꿈을 꾸죠. 윤희가 자신에게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은 속입니다. 자, 정민이라는 남자는요. 윤희가 많이 좋아했어요. 정민이를. 정민이를 많이 좋아했는데 마음을 정민이가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윤희는 자신이 초라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민이는 윤희가 자기 자신을 알면 싫어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인 관계가 깨지면 친구도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정민 입장에서는. 근데 윤희는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이 왔다면 새로운 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희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민이는 자신의 감정을 속입니다. 좋아도 좋았다는 내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서른의 윤희는 결국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정민이가 이제 막 꿈을 꾸면서 다양한 어떤 상황을 꾸면서 윤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너를 용서해야 해. 예, 너는 너를 용서해야 돼. 일상에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냥 좀 잘못을 하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미안해 그러면 그래 괜찮아 뭐 나도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 뭐 이러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책에다가 이렇게 써요. 나는 나를 용서해야 해.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삶이.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예. 초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초자아가, 이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자아한테, 너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잘못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반성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본인이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본인을 달달달달 볶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볶고 본인이 본인을 갖다가 계속 억압을 하고 자신을 착취하고 자신을 어, 가해자 자신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계속 피해자 노릇까지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또한 그런 사람이 사랑을 나눠주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용서를 못하면요. 사랑의 감정까지도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사랑이 생길. 남을 용서하고 남을 베풀고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심지어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게 나는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민이 꿈속에 나옵니다. 근데 꿈속에서 윤희가 그렇게 정민이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이 정민이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속여가지고 마치 사랑을 안 하는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희는 꿈속에서까지 나타나면서 너는 너를 용서해. 정민이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까봐 아마 꿈에서 이렇게 나왔나 보죠. 그래서 정민이가 이제 꿈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숲의 끝이요. 자, 숲의 끝은 요거는 핀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핀란드로 이민을 옵니다. 예, 핀란드죠, 핀란드. 그곳에서 먼저 이민 온 지호 가족이 있는데요. 지호. 핀란드 말을 못하는 우리 가족을 도와줍니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호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이 가혹한 경쟁을 원하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핀란드예요. 그러니까 입시제도. 입시제도의 이 경쟁. 이것이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싫었던 거예요. 이 지호 가족은. 그래서 이민을 왔어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핀란드가 원래 교육이 좀 자유롭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다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있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고 핀란드 말도 잘 안 되고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죠. 한국이 더 좋고 친구들이 많다. 친구도 없고 한국이 뭐 경쟁인데 뭐 좋겠어요. 학생 입장에서. 예. 근데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예. 이제 그래서 나는 핀란드를 떠나기 2달 전에 졸업여행으로 근교 호숫가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자 길을 잃어요. 예. 핀란드를 떠나기 2달 전 졸업여행. 그러니까 이제 졸업여행이 있고 나서 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이제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졸업여행으로 이제 근교, 우리는 졸업여행이면은 조금 먼데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근교 호숫가로 갔다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믿어주지 않는 거야. 너 왜 숲속에서 너 거기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결국에는 숲에 있는 나를 찾죠. 그 이후로 나는 그때 핀란드에서 지호가 어떤 의미였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제 지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너 왜 돌아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난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나를 버릴 수도 있는데 꼭 너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지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얘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숲에서. 그래서 너를 못 찾았다. 그리고 결국은 찾았지만 했는데 아니야. 나는 그것을 수긍을 했지만 너가 나를 버리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핀란드에서 지호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 당시 이 지호가 나를 생각할 때 나하고 지호예요. 지호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얘 말을 안 했어요. 난 그래 한국 좋다. 친구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막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애쓰지 않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네. 제가 오늘 그 샌드위치를 해 먹었거든요. 샌드위치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와플 기계에다 놓고서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꽉 누르니까 여기 이렇게 잼이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잼을 요만큼 넣었거든요. 저는 터져서 나올 줄 아는데 꾹 눌렀더니 여기가 다 이게 봉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삭 그래도 구워져가지고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비유하려고 했냐면요. 너무 사람이 이 빵처럼 너무 딱 정해져 있고 딱 여유가 없고 그 상황에 빠지면 여유가 없어서 이 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딱 틀에 있는데 어떻게 빵에 있는 잼이 나오겠어요. 빵에 잼이 나오는 것이 언제 나와요? 빵이 여유가 있을 때 나올 거 아니에요. 틈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도 뭐 샌드위치 사 먹고 사 드시고 뭐 할 때 예, 빵이 옆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특히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나라는 이 핀란드에 있을 때 나는 지와의 사이에서 여유와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안 좋은 말로는 뭐 이렇게 생각에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유. 뭐 갑갑하다. 뭐 여기 뭐 그런 거에 깝깝하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떤 그런 어떤 상황? 너와 내가 뭐 굳이 많은 어떤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핀란드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거리가 생기고 하면서 틈이 벌어지면서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왜 떠나는지 치호가 내가 그때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땠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갑자기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뭐하고 없어요?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빛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애쓰면요. 사람이 어때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성과도 그렇게 막 잘 나는 것 같잖아요. 애쓰지 않았는데도 애쓴 것처럼 보일 때 이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 자,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은요. 자, 송무는 유리와 사람 이름이에요. 유리와 두바이 호텔리어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송무는 이거 남자예요. 그리고 유리는 여자고요. 유리는 한국에서 사귄 남자 헤어졌기 때문에 잊고 싶지만 힘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목록을 씁니다. 자, 유리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쓰는데요. 유리는 헤어져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생각해보세요. 이거 배운 적 있으세요? 없죠? 자, 그 송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중국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안 가는 것을 보고 유리는 송문에게 너 왜 중국에 안 가? 송문은 이제 안 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막 하면서 같이 이게 같이 사는데 둘 사이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리는 나중에 고민을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서로. 그러다가 유리가 이제 차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서 송문하고 같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자기가 가져온 그 목록에다가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자기가 쓴 이 목록에다가 이렇게 써요. 송문으로 살아온 송문의 마음. 이 남자의 이 말을 서로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송문으로 살아온 송문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여기다 추가를 해요. 목록에다가.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 여기서는 뭐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죽음도 나오고 댄스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 배울 수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배우면은 쉽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덜 하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동 옥상 수영장. 이 작품에서 유진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유진은 자주 걷습니다. 계속 걷죠. 뭐 자기네 그 집에서 뭐 3시간 걸어서 남산까지 가고 남산 타워까지 가고 남산을 다녀온 후로는 또 본격적으로 걸어요. 계속 걷는 걸 좋아해요. 워킹을 한다고 하죠. 워킹. 그녀는 고등학교 때 사귄 동호와의 너무 늦은 이별과 홀가분을 너무 늦은 이별에 이제 홀가분을 해줬죠. 좀 빨리 이별을 못했어요. 민기적 거리다가 늦게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홀가분 해줬지만 마음은 허전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걷다가 이제 유진은 걷다가 혼자 걷다가 이제 이호연이 일하는 호텔 옥상 수영장 쿠폰을 준 것을 기억하고 수영복을 사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였고요. 이호연이는 이건 대학교에서 이제 알게 된 친구죠. 그래서 호텔 옥상 수영장에서 이제 이호연이가 나 이제 호텔 옥상 수영장에서 일하니까 놀러와 하고서 옥상 수영장 쿠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막 걷다가 너무 힘드니까 수영장이 생각났겠죠. 시원하게. 그래서 했는데 그날 수영장 개장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호연이가 야 개장은 다음 날인데 내일인데 옥상 구경시켜 줄게 하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청소하죠. 내일 개장을 하니까 이게 수영장에 막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의자 있죠. 긴 의자. 예. 이런 의자를 쫙 갖다 놓고 이제 물을 채워놨죠. 다음날 이제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청소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청소한 사람들 다 가고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호연이가 갑자기 여기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은 시원하게 밤인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요. 유진이는 여기서 발을 담그고 계속 앉아 있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걷는다는 거 걸으면서 옛날 얘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밤에 아름다운 그 밤의 호텔 옥상 그 수영장에서의 어떤 여유롭고 애쓰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산책을 보겠습니다. 저녁 산책은요. 혜주는 딸과 함께 성당에 다닙니다. 혜주는 이혼을 했지만 그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말합니다. 혜주는 선생님이고요. 이 딸은 유리예요. 초등학생이에요.
딸은 신부님이 되고 싶어서 성당 일에 열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유리는 소복사, 대복사가 있고 나중에 자신이 대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4학년 남자애가 하는 것을 보고 5학년인 자신이 왜 안 되냐고 건의합니다. 안 되냐고 해요. 여자아이는 6학년이 되어도 대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성당을 그만둡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복사, 대복사는 이제 뭐 종을 이렇게 치는 그런 건가 봐요. 저도 소복사, 대복사. 이거 이제 뭐 성당을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책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명예로운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근데 이 딸 유리는 그냥은 조용한 아이가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 이거죠.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고 나는 지금 5학년인데 왜 갑자기 얘가 대복사를 하고 내가 소복사를 해야 돼? 그럼 6학년이 돼도 그러면 6학년까지 기다릴래. 그럼 6학년이 돼도 대복사를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걸 신부님한테 얘기하죠. 왜 뭐 안 되냐고. 그래서 몹시 화가 났어요. 열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자, 성당이라든지 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교 같은 것은 평화와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자체라는 것이. 차별 없는 세상. 그럼 차별이라는 것이 남녀차별이라든지 성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의 마음으로 모든 종교가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품과 이런 것을 주로 주장하고 또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편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종교가 정말 그럴까? 꼭 뭐 여기서 나오는 성당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겪으셨던 어떤 종교에서의 어떤 그 차별, 꼭 성차별이 아니어도 네. 그 다음요. 자, 8. 우리가 그네를 타며 나눴던 말. 당신이란 사람은 끔찍한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자, 끔찍한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세상에 있게 된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세상에 있게 된다. 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는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잘못된 거야. 계속 이러한 사람들이 한번 적을게요. 사람들이 너는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 당신한 사람은 다른 세상에 있게 됩니다. 뭐 저 세상 우리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저 세상일 수 있죠. 알지 못하는 저 세상. 화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혀 다른 세상은 자, 이 세상에 있다가 저 세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낙원 같은 세상이에요. 이 낙원 같은 세상에서를 이곳이라고 다시 칭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곳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신과 나는 이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저 세상은 어느 곳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저 세상이고 이곳에서 봤을 때는 저 세상인 거죠. 지금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세상. 그리고 우리 세상.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이라고 할게요. 이곳. 또 이것도 이 세상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간 다른 세상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 전혀 다른 세상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전혀 다른 세상은 서로 다른 빛으로 빛나고
야, 참 멋있네요. 서로 다른 빛으로 빛나고 마치 별처럼. 별이요, 별. 이 아이도 별, 나도 별,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빛으로 빛나고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빛난다. 남의 것으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자기 겁니까? 아이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너는 뭐가 되라. 그리고 사회에서 보면 너는 판사가 되는 게 좋겠다. 너는 의사. 넌 변호사 돼야지. 넌 기업가가 돼야 돼. 회장이 돼야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사회에서 욕망하는 것들을 주입시키죠. 온전히 나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나로 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온전히 나로 사는 거 뭔지 아세요? 온전히 나로 산다는 것은 진짜 어쩌면 이름 없이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름 없이. 그럼 어때요? 난리 나죠? 응? 너 공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어? 음악이면 어떻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음악을 계속하면서 살아? 이렇게 나왔죠. 어? 참 저는 온전히 저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난리 나죠. 여기 세상은 온전히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렇다고요. 이 지금 두 화자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곳이에요. 이곳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온전히 노래 부를 수 없어요. 그죠? 서로 다른 목소리로? 서로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봐요. 합창을 하는데 혼자 예를 드는 거예요. 삑살이 난다고 난리죠. 너 빼! 이러잖아요.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없어요. 그죠? 전 반대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려. 빨리. 야, 그냥 다 해줘. 왜 네가 난리야. 너는 그냥 한 명이고 두 명에 속해. 우리 이거 정책 시행한다? 그쵸? 그러면, 어? 51명이면 49명은 어때요, 사실? 이게 100%예요? 49명은 51명에 의해서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51명. 49명. 이걸 따라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49명 있잖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 내면 난리 나죠. 예. 민주주의는 다 그냥 다수결의 원칙이야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인 거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냥 이걸 따른 것 뿐이에요. 민주주의에 맹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뭐 다수결의 원칙이다. 예, 좋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의 맹점. 49명의 목소리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감출 필요가 없다. 이곳은 여기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 이곳에서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이 세계에서의 고통은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감흥에서 발생한대요. 참 이거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세계 여기에요. 여기 이 세상 이 세속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곳. 세상 별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은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감흥에서 발생한다. 고통이요.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감흥.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고통이 발생한대요. 참. 여기서의 고통은 뭐예요? 내가 고통을 줄 수도 있죠. 내가 고통을 끊임없이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감흥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감흥하며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네. 그들은 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발을 구르며 그네를 탄다. 네. 자, 그 다음 문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동은요. 연희는 독자 행사를 위하여 독자들의 어떤 책, 본인이 책을 써서 이 선생님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도서관에 왔다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는 문동을 만납니다. 이 중국 아이예요. 문동은 자신을 엄격하게 조사 같은 것을 다 고쳐주고
본인을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그렇게 자꾸 한국어를 갖다 조사하고 말하는 걸 고쳐줘가지고 그것을 의식하게 되어서 오히려 말과 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희라는 이 선생은 오해라고 하지만 문동은 마음에 이미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오해하리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연희가요. 이 선생님이 이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또한 한국에서 중국인을 혐오하는 교사를 만났다는 기억을 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문동한테. 이 중국 아이한테. 그녀는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본인은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는데 문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책 행사에 와가지고 문동이 와가지고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하고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또 오해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부하고 가버립니다. 예, 이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호시절이요. 서경 언니와 우리 집은 1988년에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해 이웃이 됩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못했는데요. 서경 언니네 집에 가면 언니네 집에 가면 고기를 막 권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완력으로 족발을 싸서 주기도 하고요. 그런 날은 집에서 토하고 고열에 시달립니다. 나는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게 좋은 거라고 자꾸 먹이는 거예요.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나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기를 강제로 먹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아픈데도 지나갑니다. 나는 이웃들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또 영국에 가서는 인종차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전라도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을 쉬쉬하면서 얘기하죠. 그분들은 또 무슨 죄야?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나 하느냐 이거죠. 예? 억울하겠죠. 예?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됐길래 해? 예? 그럼 또 말하는 사람들은 또 쉬쉬하지만 무슨 얘기가 있겠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국에 갔더니 내가 인종차별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만 동양에서 온 여자애 인종 다르다 이거야. 백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종차별이나 동양에서 온 이 아이에 대한 백인이 아닌 차별이나 이 전라도라는 거. 그 다음에 고기 먹지 못했는데 강제로 싸서 주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세월이 흘러 엄마 아빠가 이 시절 1988년 1988년도에는 호시절이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정도 많았고 막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면 마지막으로 내가 입원했을 때 아저씨가 게장국 개고기예요. 개고기 개고기 이것을 사오셔서 억지로 먹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이제 아저씨가 이제 아프시대요. 예. 강제로 먹어가지고 이 주인공은 그걸 먹어요. 왜? 눈치가 보이니까 엄마가 야 아저씨가 사왔는데 먹어 이러면서 예, 이것도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입니다. 서간체 단편인데요. 나는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점장은 5년간 일하고 그만둡니다. 나는 그곳에서 5년을 더 일하고 이 레스토랑은 문을 닫게 됩니다. 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는 것은 이제 주인공이죠. 귀한 자식, 귀한 딸. 함부로 손님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점장은 굉장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손님도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귀한 자식, 귀한 딸이니까. 그런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집안에서 잘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랬는데 이 나라는 아이는 정확하게 뭐 직접적으로는 나있지만 어떤 집안에서 어떤 폭력적인 어떤 거야 마주친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말하면 집에서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키움을 받은 아이라면 아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이론에 따르면 나는 함부로 자랐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대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함부로 대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이 끝나고 점장과 지하철로 타고 갈 때 공익광고에 아이 사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이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그 어떤 그 학대를 당한 거죠. 그 광고를 보면 학대하는 어른들의 이제 이 광고요. 그 광고를 보면 이제 지나치는 거예요. 여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서 있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서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가죠. 피곤한데도. 그러니까 이 점장은 왜 여기 있기가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 이쪽 가면 플랫폼에 가면 피곤한데.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 학대하는 어른들이 학대 이유를 아이에게 돌리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미래가 지옥의 연장일 것이라고 연장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대를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막 당한 얼굴이 나오면, 이렇게 이거 보면 이 아이는 나는 학대받은 아이는 미래에 그 다른 사람을 또 자기 가족이나 누구를 학대할 것이다. 학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너의 미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누가 자기를 반추해서 아이가 이걸 생각하겠냐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장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점장은 빨리 늙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평온하고 늙으면 좀 평온하게 살 수 있고 힘들까 또 덜 아프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지금도 많이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픈데 말년에는 이제 좀 느긋하게 살면서 덜 아프게 병원이 뭐 이렇게 병원 좀 덜 아프다는 것은 좀 편안하게 사는 거하고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할머니가 사실 이 점장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년이 평온하지가 않아요. 할머니는 돈을 아주 힘들게 모아가지고 평온한 거와는 상관없이 노인정을 다니는데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잘 보려고 주전부리를 사다 주고 뭐 이렇게 계피사탕 같은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몰랐어. 할머니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2년 내내 아파했던 할머니를 보고 이제 슬프죠. 그래서 나는 점장에게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남기를 바란다고 이제 점장에 대해서 서간체 소편지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남깁니다. 이제 글을 편지 쓰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면 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자신이 그만두었던 레스토랑의 그 점장과의 있었던 일들, 이런 거, 남의 자식, 귀한 딸, 이렇게 해서, 점장이, 이렇게 자기를 잘해주려고 했지만서도, 자기는 어떠한 그렇지 못했던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장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일기 한번 볼까요? 내용이 많죠. 인보일기는요.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발견한 윤주는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아파트 주변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아파트 주변에.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에게는 입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임신을 하면 시댁 식구가 고양이를 내다버려야 한다고 하고 뭐 애한테 안 좋다. 그래서 난임 부부에게 고양이가 있으면 애가 안 생기니까 버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젊은 부부, 곧 임신을 하거나 임신이 안 되는 부부한테는 안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윤주는 옛날에 고양이를 키운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아이 없는 부부가 자기네들은 아이를 안 낳을 테니 우리한테 입양을 하라고 계속 끈질기게 연락을 하죠. 예. 그래서 윤주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나 고양이를 키웠던 이 여자의 부부, 아이 없는 부부의 지나간 이메일을 읽고서 그때 이제 이 여자가 그 전에 키웠던 이 고양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갖는 이 진실한 마음을 발견하고 입양을 결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임보라는 것은 고양이를 잠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예. 임시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보, 임시보호.
고양이나 개를, 동물 같은 거 임시로 보호한다. 임보. 네. 그 다음에 안녕 꾸꾸요. 이 꾸꾸는 병아리가 닭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병아리의 이름입니다. 네. 주인공은 그녀로 나오고 있어요. 그녀는 비오는 날 놀이터에서 병아리 한 마리를 줍습니다. 누가 버리고 간 것 같다 키웠는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닭이 되죠. 꾸꾸라는 이름의 병아리는 닭이 되어 친척 농장에 보내집니다. 그녀는 그 후에 닭을 먹지 못합니다. 예, 아마 꾸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는 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둘러댑니다. 왜 못 먹니? 그러면은 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야 하고 자꾸 물어보고 또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냥 둘러대요. 그런데 대학 때 선아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선아는 어떻게 사육하는지 알고 나서는 먹을 수 없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이 닭을 키우는 이 사육장의 어떠한 그 비위생적이고 혹은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사육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육 시스템. 그러니까 어차피 죽지만 서도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아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 사육하는 거 알고 보고 너무 끔찍해서 못 먹겠어. 이렇게요. 주인공 그녀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며 꾸꾸를 부끄럽지 않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꾸꾸 이 병아리를 잘 키워서 닭으로 잘 키웠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동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의 어떤 사육 시스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 무급 휴가요. 이 무급 휴가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미리하고 현주입니다. 미리는 승무원으로 두바이에서 동료들이 권고 사증을 당하고 자신도 불안하게 대기하다 한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승무원으로. 네. 미리는 당분간 현주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친구죠. 두 사람은 같은 미술대학을 졸업했고요. 현주는 전업작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되었다는 거죠. 미리는 3년 전에 어머니 죽음을 현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가 이렇게 어머니 죽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주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주는 요양원을 고작 1년에 한 번만 방문한 미리를 타박하고 타박을 하고요. 그러자 미리도 가만히 안 있고 현주의 남자친구와 그 현주의 작업 태도에 비난합니다. 야, 너는 마음에 안 든다. 너가 이런 식이겠죠. 네가 그림을 이렇게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미리는 늘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하죠. 미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 중독자. 과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엄마도 만나기 싫어해요. 이유가 있죠. 아버지는 미리가 태어난 해부터 아팠고요. 투병했고요. 아버지는 5학년이었을 때 미리가 5학년이었을 때 돌아가십니다. 할머니는요. 재수없는 아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미리가 들었습니다. 미리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요. 학교가 끝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미술학원에서 오래 있다 왔습니다. 미리를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건 어머니의 자유의지였지만 이 미리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주는 미리가 유일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만나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의 삶이 어때요? 미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죠? 미리는 할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재수없는 아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주, 이 친구예요. 현주를 유일하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깨닫느냐면 이 현주라는 친구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현주에게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현주를 봐도
얘도 나를 버렸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 할머니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현주한테 버림받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현주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망쳤다. 즉,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깊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나 독서를 하실 때 키워드나 문장, 주제를 생각하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애쓰지 않기. 강요. 고기를 막 강요하거나 육집 아저씨가 인종차별, 지역차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성차별,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뭘까? 경쟁사회, 빗나간 우정 혹은 관계. 왜 우리는 그때 당시 오해를 했을까? 과연 다시 나중에 만나면 그 오해가 풀릴까? 부모님과 나의 관계. 아까도 맞지만 재수없는 아이. 뭐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폭력. 아이에 대한 폭력. 뭐 폭력은 여러 가지죠. 빨리 늙어가는 거. 동물, 식물에 대한 생각들. 여기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식물까지 포함해서. 자, 소설을 읽고 난 후의 느낌. 자, 내재화. 소설을 읽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느낌을 글로 적어보세요. 네. 활동지에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공책에다 적어보셔도 되겠죠. 반 페이지도 좋고 단 몇 줄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을 글로 적고 서로 같이 읽어보세요. 자, 2번 혹시 여러분이라면 공감되지 않거나 다른 식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 나는 여기 공감 안 돼. 이걸 다른 식으로 전개하면 어떨까? 혹시 본인에게 불편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의 행동, 이나 상황 등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 나 이 주인공의 이 행동 이해할 수가 없어. 주인공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본인이 혹시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삶을 한번 반추해 보도록 합니다. 나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던가? 나도 어떠한 그 강제로 고기를 먹게 한 그 아저씨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고기는 아니어도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한 적이 없었나? 본인의 삶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3. 이 작품을 읽고 무엇을 읽고 깨달으셨습니까? 어느 단편이나 글귀가 마음이 들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단편이 있겠죠? 14개 중에서 그 이유를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내재하시고 본인이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애쓰지 않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서 토론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할 예정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지 아무래도 많은 문제와 그리고 주제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다음에 할 책은 미국을 만든 50개 주 이야기입니다. 김동섭 지음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도 재밌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